서울 강남 어느 공급병원. 찬바람이 창밖을 두드리던 날, 나는 삶의 마지막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그날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제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심장 기능이 정상보다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치매 전조 증상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정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정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도망쳤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그날 이후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내 몸을 되돌리자. 아니, 어쩌면 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나 자신을 되돌리는 일이었다. 사람은 하루 평균 6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습관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근육도 약도 아니었다. 진짜 노화를 막는 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습관들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7가지 습관을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나를 부르셨어. 손자의 목소리를 3번이나 놓쳤던 날,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청력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고립이라는 얼굴로 찾아온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도 끊긴다. 관계가 끊기면 뇌는 천천히 죽기 시작한다. 의학적으로도 확인되었다. 청력이 약해지면 인지기능 저하 확률은 2배 이상. 그리고 놀랍게도 뇌는 소리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다른 기능을 놓친다. 나는 그날 귀가 아니라 삶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보청기를 처음 낀 날, 내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내 목소리 들려. 나는 울었다.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귀가 어두워져도 외면한다. 왜일까? 내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묻고 싶다. 늙음을 부정하다 삶의 관계를 잃는다면 그건 진짜 노인이 아닌가? 거울 앞에 선 지 오래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오래되었다. 입가의 주름은 지역보다 훨씬 짙었고 눈가의 그늘은 화장이 아니라 시간이 슬긴 흉터였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다 문득 속삭였다. 도대체 이게 누구지?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기분이 좋아야 웃음이 나오지.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전혀 다르게 말한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행동치료의 기본 원리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것. 나는 요양원에서 만난 한 노인을 잊을 수 없다. 그녀는 튜머를 맞고 입술엔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간호사는 말했다. 저분은 이 병원에서 제일 오래 살아계신 분이야.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 메모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치매의 진행이 느렸다는 것.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거울을 매일 본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단연이다. 사람은 외면이 망가지면 내면도 함께 무너진다. 예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다듬는 일. 그 모든 의미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렇다면 내 나이 들수록 많은 이들은 외모에 무관심해지는 걸까? 70세의 정희 씨는 평생을 미용사로 살았다. 타인의 외모를 다듬는데 평생을 썼지만 자신의 머리는 늘 질끈 묶은 채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치장을 멈췄다. 이젠 누구 앞에서 예뻐져야 하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이 마치 삶을 끝내겠다는 일서처럼 들렸다. 우울증의 가장 빠른 신호는 자기 포기다. 외모를 가꾸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옷을 대충 입는다. 그건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사람은 거울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자신과의 대화를 멈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정희 씨는 손녀의 말 한마디에 달라졌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 얼굴 무섭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말고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희 씨는 친구들과 다시 카페에 나갔다. 이야기했고 웃었고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결큐 거울을 닫느니 결큐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거울 속 여자가 살아나고 있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우는 행위다. 우리는 왜 늙을수록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길까? 정말 그것은 헛된 화염일까? 아니면 삶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투쟁일까? 서울 근교의 작은 장례식장. 차가운 밤공기 속 연기가 피어오른다.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이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장 뒤편 식당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고인의 장남과 그보다 10살 어린 동생. 묵직한 정적 속에서 동생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삼겹살을 드셨대. 뭐? 그날 밤 혼자 고기를 구워 드셨대. 혼자 아무 말 없이. 흔히 말한다. 나이 들면 고기 줄여야지. 기름기 많고 소화 안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되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그는 82세까지도 매일 삼시세끼 고기를 챙겨 드셨다. 누군가는 걱정했다. 그 나이에 고기라니 무모하잖아. 그러나 아버지는 늘 대답했다. 고기는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줘. 우리는 언제부턴가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공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필수 성분이다. 게다가 뇌는 지방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우울증, 기억력 감퇴, 심지어는 암 발병률까지 높아진다.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노인은 정신질환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기를 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장례식이 끝나고 장남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을 발견한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은 더 많은 힘을 원했다. 나는 죽을 날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티려 고기를 씹었다. 내게 고기는 생존의 의지였다. 장남은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고기 조각을 입에 넣었다. 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건 고기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숨이었다. 노인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고기를 먹으면 병이 생긴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반대다. 고기는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 호르몬 생성을 위한 지방,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의 핵심이다. 고기를 줄이면 근육은 빠지고 피부는 처지고 호르몬은 줄고 결국 삶에 대한 힘도 함께 사라진다.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그건 내 몸을 믿고 다시 세우는 일이다. 씹는다는 건 내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을 뇌에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다. 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몸은 조용히 퇴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묻고 싶다. 나이가 들었다고 고기를 멀리하고 있다면 혹시 당신은 이미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서울의 한 노인 요양병원.
해질 무렵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든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이름은 박하자. 78세. 2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고 최근 들어선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하루는 조용했다.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침묵 속에 다시 눈을 닫는다. 그렇게 한 날이, 한 주가, 한 해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조용한 오후였다. 실수 나온 젊은 간호사 하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할머니, 심심하시면 이거 드셔보세요. 손에는 자그마한 자일리톨 껌 한 조각.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천천히 껌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10초 후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30초 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1분 후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수. 그녀가 외친 그 이름, 그건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다. 씹는 침과 기억력 사이의 상관관계, 씹을 때 사용되는 깨물근은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나 히포캠퍼스의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껌을 씹을 때마다 뇌는 자극을 받아 혈액을 공급받고 그 결과 잠들어 있던 뉴런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수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한 그룹은 껌을 씹으며 수학,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껌을 씹은 아이들의 기억력 테스트 정답률이 2배 이상 높았다. 단순한 자극이 아니었다. 그건 뇌를 깨우는 작은 움직임, 큰 결과였다. 치아가 적은 노인일수록 임지장애 발생률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도 줄어들고 딱딱한 음식 섭취를 꺼리게 되면서 비타민 부족,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아가 20개 미만인 노인은 그 이상인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2.85배 높았다. 그건 뇌와 연결된 숙명의 리모컨이다. 그러니 치아를 잃는 순간 우리는 씹는 식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지역까지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그날 이후 화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껌을 씹는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린다. 민수야, 오늘은 좀 늦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되살아났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기다림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껌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아버지. 그 말이 시작이었다. 퇴직 후 3개월,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그게 30년 동안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할 곳이 없었다. 은퇴식에서 직원들이 눈물을 흘려줬다. 기념패도 받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날 그는 알았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 소파에 쓰러져 낮잠을 자다 밤에 눈을 뜨면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그는 조금씩 말이 없어졌고 체중도 줄었다. 영국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배우자의 사망보다도 인간에게 더 큰 불행을 주는 건 실업이었다. 실업은 존재감의 붕괴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우유 배달 알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노인 환영 새벽 5시 7시 1급 3만 원. 가족은 말렸다. 추운데 왜 그런 걸 하세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서 그래. 거리는 조용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작은 가방에 우유를 넣고 하나씩
하나씩 문 앞에 내려놓았다. 첫 주는 너무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손이 시렸다. 하지만 둘째 주, 셋째 주, 그는 조금씩 곱기 시작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정비 아저씨다. 그의 얼굴을 외웠다. 현관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다.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그리고 어느 날 초등학생이 현관문에 쪽지를 붙였다. 우유 아저씨, 고마워. 우리 가족이 아침을 먹을 수 있어.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노후의 일은 더 이상 승진도 성과도 연봉도 없다. 그러나 삶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우유를 배달하는 아침,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다. 예전엔 500명 밑에 두고 회의했지. 이젠 단지 20병의 우유를 돌릴 뿐이야. 근데 이상하지? 지금이 더 인간적인 느낌이야. 밤 2시, 서울, 낡은 아파트 11층. 불이 꺼지지 않은 창문 하나. 그 속엔 한 여자가 있다. 이연아, 66세.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그날 이후 그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는 말없이 침대에 누워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딸깍딸깍. 매 초마다 부유함은 더 깊어졌다. TV를 켜도 약을 먹어도 힘은 피곤한데 정신은 각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밤마다 자신 안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었다. 처음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났고 몸은 더 무거워졌으며 깊은 잠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 약은 몸을 눕히지만 영혼까지 눕히지는 못한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그건 내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복구하며 세포를 치유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면역력 저하 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리고 은퇴 이후 수면의 질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연령대가 60대 후반부터라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다 오래된 소형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다. 녹슨 다이얼을 돌리자 낮게 깔리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라디오를 들고 청답을 바라봤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새벽 4시까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를 잠들 수 있었다. 그 다음 주 그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켰다. 그리고 내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잠을 잘 자기 위한 첫걸음은 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체 리듬은 기상 시간에 따라 조정된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햇빛을 맞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뇌는 다시 삶을 믿기 시작한다. 아침 7시 기상, 아침밥, 라디오, 산책, 낮잠 20분, 저녁 6시 식사, 밤 10시 라디오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움. 3개월 후 그녀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사람들과 웃고 대화를 하고 밤이 무섭지 않았다. 남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였다. 오직 그녀의 작은 루틴 하나가 밤을 다시 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 밤고 한 남자가 병원 앞에 멈춰섰다. 그는 몇 번이고 병원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남성 건강 클리닉.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윤삼민, 58세, 성공한 사업가였고 2 자녀의 아버지였고 언제나 담담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요즘 그는 자주 화가 났고 사소한 일에도 울컥했으며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밤에는 자주 깼고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손길이 부담스러웠다. 내가 약해진 것 같다. 정신력이 떨어진단다. 이 나이에 이런 나약하면 안 돼. 그러나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명상을 해도, 영양제를 먹어도 몸과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갱년기 증상은 여성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남성에게도 온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이른바 LH 증후군, 남성 징년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우울, 무기력, 기억력 저하,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변화를 정신력의 문제로만 여긴다. 정상 수치보다 테스토스테론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의사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너진 거였군요.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가볍기 시작했다. 아내의 미소에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자녀들과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그건 감정, 판단력, 의욕, 사랑, 기억,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축이다. 호르몬이 무너지면 가족도, 일도, 삶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돌아온 것 같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과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인사했다. 서로의 눈빛엔 말하지 못한 공감이 스쳤다. 서울 양재천 산책로, 겨울이 끝나가는 오후.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맑았다. 한 노인이 나무 벤치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60세 이후 남은 자유시간 73,000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60세라면 남은 인생은 10년도, 15년도 아니다. 무려 73,000시간. 이는 청춘 시절 우리가 일했던 시간만큼의 분량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 시간을 단지 남은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 아닐까?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어떤 사람은 구립된 방에서, 그리고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선물처럼 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2번 살았다. 첫 번째는 사라지길 살았고 두 번째는 의미를 선택하며 살았다. 그는 60세 이후 작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매주 도시락을 나눠주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다. 나에겐 이 시간이 젊은 날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죽음을 증기하며 사라질 것인지 혹은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행동으로 채워나갈 것인지